이산 지방의 어느 조용하고 작은 마을에 얇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절과 바로 붙어있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집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옆집에서 열린 평범한 장례식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불 소리가 잦아들자 부드럽게 불어오던 바람 소리마저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법당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관 안에서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쿵, 쿵. 마치 관 속의 사람이 아직 떠나지 못했다는 듯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례식장 바로 옆집에 살던 한 남자가 겪은 실화이며 그는 인생에서 절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일은 약 3년 전 우돈타니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한 마을이었고 주인공의 집은 절과 담장을 거의 공유할 정도로 붙어있는 몇 안 되는 집 중 하나였습니다. 31세의 난이라는 남자는 아픈 어머니를 뵙기 위해 방콕에서 돌아왔습니다. 며칠만 머물 생각이었지만 귀신에 대한 그의 생각을 평생 바꿔놓을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돌아온 첫날 밤 그는 집 담장에서 몇 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절 법당의 장례식이 차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연불 소리는 얇은 나무 벽을 뚫고 들어와 마치 같은 방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와 친한 이웃인 핌 아줌마가 다가와 그에게 비밀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난 이 시신은 정상이 아니야. 논두렁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이유를 몰라. 처음 시신을 안치한 날 밤에는 절의 개들이 밤새 짖어댔단다. 나는 귀신을 잘 믿지 않았지만 핌 아줌마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깊은 밤이 되고 절의 장례식이 조용해진 새벽 이 시경이었습니다. 밤새 불던 바람이 갑자기 멈춘 듯했고 공기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져 마치 온 마을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법당에서 어떤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마치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는데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관 안에서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거나 동물이 부딪힌 소리일 거라며 애써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다시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가게 해달라고 두드리는 듯한 박자였습니다. 쿵, 쿵, 쿵. 나는 집 뒤에 서서 소리를 들었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어둠 속 법당을 쳐다볼수록 관 근처 기둥에 어두운 그림자 속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얼굴은 완전히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더 확실히 보려고 했지만 그 그림자는 마치 법당의 어두운 구석으로 숨으려는 듯 천천히 뒤로 물러나더니 이내 빠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혹시 절에 있던 다른 사람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영혼은 아직 평온을 찾지 못했소. 첫날 밤 시신을 안치했을 때 나도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동요할까봐 우리는 절차를 모두 마치고 그가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해야 하오. 스님의 목소리는 무언가 더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같았고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을 원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연불 소리는 이틀째 계속되었습니다. 관 앞에는 촛불 2개가 놓여 있었지만 깊은 밤 나는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두 촛불이 동시에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당은 완전히 닫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촛불이 꺼진 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이번에는 무언가를 바닥에 끄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관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팔을 들어 올리려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핌 아줌마가 마치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난의 집 뒤를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법당 안을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쉽게 가지 않을 거야. 죽을 때 마음에 맺힌 게 있거든. 누가 그랬는지 몰라서. 누가 그랬는지라는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고도 병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신은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난이 집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내리는 비였습니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희미하게 남은 장례식 소리와 뒤섞여 형용할 수 없는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갑자기 집 담벼락 옆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뚝, 절뚝, 절뚝. 평범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리 한쪽이 부러진 사람처럼 박자가 맞지 않는 절뚝이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아주 조금 틈을 벌렸습니다. 희미한 절의 불빛이 법당 주위를 절뚝이며 맴도는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그의 집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미터나 떨어져 있었음에도 그 그림자의 머리는 목이 반쯤 부러진 것처럼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커튼을 쳤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하게 스쳤습니다. 장례식장의 그 귀신은 더 이상 법당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밖으로 나와 걸어다니고 있었고 그를 본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고 오늘 밤은 더욱 끔찍해질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법당 주위를 절뚝이며 맴돌던 그 그림자를 본 후 나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일 수도, 나무 그림자일 수도, 혹은 졸음으로 인한 환영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려 애썼지만 그가 들었던 그 발을 끄는 소리는 평범한 사람의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장례식 일을 돕기 위해 와서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들은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뛰어놀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바로 등 뒤에 따라붙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난 뿐이었습니다. 핌 아줌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그의 얼굴을 보고는 즉시 말했습니다. 그런 표정을 보니 너도 봤구나? 나는 움찔했습니다. 핌 아줌마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뭘요? 아줌마? 핌 아줌마는 법당 쪽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쉰 후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걷는 걸 봤다는 거지.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순간 멈칫하는 것 같았고 불던 바람마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핌 아줌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불 끄고 자려는데 그게 법당에서 걸어 나오는 걸 봤어. 보리수나무까지 걸어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구나. 다리는 절고 목은 기운 채로 막 죽었을 때 사람들이 본 모습 그대로였어. 핌 아줌마가 말한 것이 그가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기에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춰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은 거예요? 논두렁에서 떨어졌다고만 들었는데요. 심 아줌마는 자신에게 문제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아. 논두렁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싸움이 있었다는 걸. 누가 그놈 머리를 쳤다고 하더군. 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평온을 찾지 못한 시신, 밤마다 관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어젯밤 절에서 절뚝이며 걸어 나온 그 형체는 아마도 자신을 죽인 사람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저녁이 되자 장례 연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장례식 셋째 날 밤이 시신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밤이라고 믿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면 시신은 걸어 나오거나 일어나거나 혹은 원한이 남아있다면 누군가를 찾아 나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분미 스님 역시 연불을 외면서도 난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는데 마치 이 시신에 대한 어떤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밤 10시경 비가 가볍게 흩뿌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점점 강해져 마치 폭풍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절의 불빛이 깜빡이며 빛이 흔들릴 때마다 법당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보지 않으려 했지만 스스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관 두드리는 소리가 머릿속에 남아있어 단 1분도 법당 근처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불이 끝난 밤 10시경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집으로 돌아갔고 상주와 분미스님 그리고 시신을 향해 멈추지 않고 지저대는 절의 개 몇 마리만 남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밥을 먹었지만 10시 30분부터 다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슥, 슥. 그의 집 담장 옆 땅바닥에서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쪽 다리는 끌려오기 때문에 한 발로만 걷는 사람처럼 느리고 무겁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일어나 벽 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희미한 절의 불빛이 담장 옆에서 천천히 걷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목을 기울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그 모습은 틀림없었습니다. 어젯밤에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집을 지나쳤지만 멈추지 않고 마치 무언가를 찾듯 절 주위를 계속해서 발을 끌며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새벽녘에 그 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절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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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젖은 손으로 집 담벼락을 한번 치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철썩 하는 소리에 집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재빨리 창문을 열고 판자 틈새로 엿보았습니다. 그러자 집 맞은편 절 담벼락에 무언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빗기 없는 창백한 손자국이었는데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서 마치 관에서 막 깨어난 시신의 손자국 같았습니다. 그 손자국에서는 물방울이 맺힌 듯 길게 자국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막지만 진득한 액체, 마치 시신에서 스며나온 물 같았습니다. 나는 즉시 창문을 닫았습니다. 숨을 크게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체 귀신은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조금씩 한 걸음씩 다가오기 위해 맴돌고 있다는 것을. 새벽 3시가 되자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절의 개들도 짖기를 멈췄고 바람도 잠잠해져 밤은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기만적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 장례식을 보러 온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경악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시신의 관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 속 시신은 원래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시신은 팔을 몸 옆에 두고 반드시 눕도록 정리되지만 오늘 시신의 한쪽 팔은 마치 꺼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처럼 구부러진 채로 위로 뻗어 있었습니다. 분미 스님은 굳은 얼굴로 입술을 떨며 서둘러 관 뚜껑을 다시 닫고는 상주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도 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열지 말고 대답하지도 말고 나와서 보려고도 하지 마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난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그림자는 관 속의 시신이 아직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그것은 단지 절 담장까지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 앞에 멈춰 설지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관 뚜껑이 저절로 열리고 시신의 팔이 도움을 청하듯 솟아오른 사건 이후 온 마을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진 못했지만 저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은 모두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미 스님은 일이 커지지 않도록 애썼지만 그의 불안한 태도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시신이 정말 정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초저녁이 되자 일부 마을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셋째 날 밤은 가장 많은 사람이 밤을 지새워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상주와 고인의 절친 몇 명, 그리고 몇몇 스님만 남았습니다. 물론 절 담벼락에 붙은 집에 사는 터라 갈 곳이 없는 난도 포함해서요.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보리수 나뭇잎이 가지에서 찢겨나갈 듯 흔들렸고 절 앞에 불빛이 깜빡여 법당이 그림자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집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변 공기를 짓누르는 어떤 음산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은 다른 밤들과 다를 것 같았습니다. 연불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스님들의 목소리는 일정하게 들렸지만 밤 10시 조금 넘어 연불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태졌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완벽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마저 그치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피마줌마가 담장 옆에 서 있는 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가만히 있거라 얘야. 그 애 아비가 죽던 날 밤도 이렇게 조용했단다. 그 말에 뱃속이 뒤틀리는 듯 했습니다.
핌 아줌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0시경 절에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본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낮고 길게 끄는 소리로 오직 관을 향해서만 짖었습니다. 나는 담장 틈으로 법당 안의 불빛이 여러 지점을 스치듯 빠르게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2번, 3번 매우 빠르게 지나갔고 나는 자신의 눈이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상주 2명이 법당 안에 서서 발인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말을 멈추고 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도 그들을 따라 시선을 옮겼고 관 뚜껑이 안에서 미는 힘에 의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관 뚜껑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삐걱, 삐걱. 그 소리는 난이 담장 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좀 더 확실히 보기 위해 담장의 얼굴을 더 가까이 댔습니다. 바로 그때 아침에 관 속에서 보았던 창백한 팔이 서서히 올라와 관 뚜껑을 조금씩 밀어 올렸습니다. 삐걱, 삐걱, 삐걱. 차가운 땀이 난의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말을 잃고 눈도 깜빡이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주들은 비명을 지르며 법당에서 뛰쳐나왔고 몇몇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관 뚜껑이 점점 더 높이 들리는 것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분미 스님은 처소에서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경전이 들려 있었고 무언가를 즉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라. 다른 스님 2명이 뒤따라와 관 뚜껑을 누르려 했지만 뚜껑은 마치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저항하듯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관 안에서는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슥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그림자가 법당 뒤쪽을 지나 그의 집 바로 앞 절 담벼락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그 그림자는 매우 키가 크고 말랐으며 절뚝거리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세게 닫고 허둥지둥 잠갔습니다. 그는 문 뒤에 기댄 채 헐떡였습니다. 어머니가 침실에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니, 아들아?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그의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뛰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 바로 뒤에서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 스, 스. 법당 안에서 걷는 소리도 절 주위를 맴도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과 5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절 담벼락 사이의 좁은 골목에서 걷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집 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절에 불빛이 들어올 만큼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순간 그는 오늘 밤이 단지 귀신이 절 주위를 배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나는 등이 보이도록 서 있는 사람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다른 한쪽 다리는 땅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옷은 살아있을 때 잡아뜯긴 것처럼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난의 집 담벼락 앞에 꼼짝 않고 서서 마치 집 안의 소리를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의 머리가 천천히 조금씩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각도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턱뼈가 부러진 듯 입이 비뚤어지고 눈이 매탄 창백한 얼굴이 난이 있는 창문 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귀신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창문에, 집에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멈춰서서 길고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난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마치 그를 기억하는 듯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형체가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리킨 후 나는 거의 서 있을 힘조차 잃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커튼을 닫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방에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떨려서 가까이서 들어야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거 맞니? 밖에 있는 거 맞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대답은 모든 것을 지금보다 더 끔찍하게 만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발을 끄는 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슥, 슥, 마치 아직 떠나지 않고 집 주변을 맴도는 듯 했습니다. 모든 창문, 모든 문, 모든 벽을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침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불을 꺼 모든 것을 최대한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벼운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는 밤을 조금도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발을 끄는 소리가 빗소리와 경쟁하듯 선명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슥, 절뚝, 그것은 집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벽에 기댄 채 숨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똑똑똑 정확히 3번. 느리고 묵직한 소리는 마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열어주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세게 기도했지만 그녀의 손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앞문이 아니라 침실 바로 옆에 있는 뒷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똑똑똑.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전날 저녁 스님이 경고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대답하지 말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도 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집 밖의 소리가 잠시 돋았다가 발 끄는 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마치 문에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 뒤 작은 창문의 커튼 쪽으로 다가가 손가락 끝으로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어젯밤 절뚝거리던 그 귀신이 집 뒤뜰 흙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비가 긴 머리카락에 부딪혔지만 머리카락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신의 일부처럼 몸에 붙어있는 듯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체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가 커튼을 1cm도 채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창문 위치를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움푹 파인 눈은 구멍처럼 검었고 깜빡임 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울어져 있던 목은 이제 뼈가 제자리를 찾으려다 중간에 멈춘 것처럼 기이한 형태로 펴져 있었습니다. 해벌어진 입은 무언가 소리치려는 듯 저절로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 망가진 목을 통해 희미한 바람 소리만 새어나왔을 뿐입니다. 그 후 그것은 부러진 다리를 젖은 흙바닥에 끌며 집 주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살점이 흙에 쓸리는 듯한 길고 긴 소리가 났습니다. 스으. 그것은 집 주위를 천천히 3바퀴 돌았고 마치 약점을 찾거나 그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갈 방법을 찾는 듯 했습니다. 2번째 바퀴에서는 어머니의 방 창문 앞에서 멈춰서서 긴 손가락으로 땅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무언가를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명확히 보지 못했지만 어떤 상징 같기도 했고 혹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시체가 남긴 단순한 자국일 수도 있었습니다. 3번째 바퀴에서는 난의 방 창문 앞에 멈춰 이전보다 더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밤새 비에 젖어 벗겨진 창백한 피부 조각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이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뼈가 서로 마찰하는 듯한 소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말을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정. 그 소리는 불분명했지만 누가 혹은 누가 그랬나 라는 단어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고개를 젖히고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가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입은 기이할 정도로 넓게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아 실제 소리를 듣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무서웠습니다. 조용한 비명 후에 그것은 천천히 등을 돌려 마당을 벗어나 절 담벼락을 지나 큰 보리수나무 뒤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것은 흔적 없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 뒤뜰 바로 창문 아래 땅바닥을 보았습니다. 흙 위에 5손가락이 길게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를 부르는 듯,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듯, 혹은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이 매일 밤 그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그를 꽉 껴안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났다고 해서 끔찍한 일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시체 귀신은 절을 나왔고 누군가를, 자신을 죽게 만든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생각보다 그의 집 가까이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모든 진실을 묻기 위해 분미 스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번에는 단지 맴도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새 귀신이 집 주위를 맴돌았던 다음날 아침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해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무언가를 잡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평범하지 않은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신을 차릴 만큼만 세수를 한 후 나는 서둘러 분미 스님이 계신 처소로 갔습니다. 그는 돌려 말하거나 예의를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스님, 저는 절 담벼락에 붙어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걷는 것을 봤습니다. 집 앞에 와서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봤습니다. 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젯밤의 영상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분미 스님은 두 손을 작게 모으고 눈을 감아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하더니 난의 심장을 차갑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보았소. 스님도 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스님은 오랫동안 숨겨온 것을 밝히기로 결심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신은 평범한 시신이 아니오. 그는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소. 머리가 깨지고 목이 부러진 채 들판에 버려졌고 의식이 있는 채로 죽어갔소. 그의 영혼은 처음부터 좋은 곳으로 가지 못했소. 스님의 목소리는 마치 이 일을 수년간 짊어져온 듯 무거웠습니다. 첫날 밤 시신을 안치했을 때 나도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고 의식이 잘못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 그것은 법당을 나왔소. 절 밖까지 이전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나왔소. 나는 즉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왜 시신은 평온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스님은 마치 그 질문을 10년 동안 피해온 것처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은 차이요. 그가 죽던 날 밤 누군가와 다퉜지만 친척들은 그 이야기를 꺼내길 원치 않았소. 차이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이 마을의 유력자였기 때문이요. 유력자라는 말에 나는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몇 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난이 더 묻기도 전에 피마줌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스님, 오늘 아침에 법당 뒤에 가봤는데 젖은 발자국이 난의 집 담벼락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나는 휙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제 집 뒤에 정말 서 있었어요. 제 방을 가리켰고요. 스님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너를 따라온 게 아니다. 난 진짜 범인을 찾고 있는 것이지. 하지만 네가 그 사람 집 옆에 살기 때문에 잘못 찾아온 것이다. 이 말에 나는 마치 절벽 아래로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그의 집 가까이에, 귀신이 걸어올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귀신이 그의 집을 목표물의 집으로 착각할 만큼 가까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집들을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어떤 집이 유력자의 집이고
어떤 집에 좋지 않은 내력이 있었던가. 그의 집과 담벼락을 맞대고 있는 집은 단 한 채뿐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사는 집, 바람둥이의 술을 좋아하고 여러 번 주먹 다짐을 한 전적이 있는 집, 마을 사람들이 감히 비판하지 못하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차이가 죽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 바로 개 이장님의 집이었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자 난의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만약 차이가 폭행으로 죽었고 차이의 귀신이 아직 범인을 찾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이장님의 집이 그의 집과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면 차이의 귀신은 그의 집이 개 이장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밤 그가 조금씩 다가오며 맴돌다가 어젯밤 그의 창문 앞에 섰던 이유였습니다. 스님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가장 심할 것이오. 넷째 날 밤은 귀신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지. 자신을 죽인 사람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어. 너와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지 말고 창밖을 보지도 말고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마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려도 대답하지 마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이 그를 잠식해 침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오늘 밤 차이의 귀신은 그가 아니라 옆집을 찾아갈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침실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그 집을 말입니다. 그는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음마다 무언가 등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낮에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지만 공포의 기운은 마치 차가운 기운의 그림자처럼 그의 주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저녁 8시부터 불을 끈 후 나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오늘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밤에 첫 번째 소리가 막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절의 개들이 모두 함께 길게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또다시 법당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본 듯했습니다. 나는 담벼락 쪽을 바라보았고 한 형체가 천천히 다리를 끌며 그의 집 쪽으로 곧장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형체는 그의 집을 지나 이장님의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난의 창문을 지나는 순간 그 형체는 뚝 멈춰섰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몸은 그대로 둔 채 천천히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것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밤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것은 이전 밤들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것은 그의 집을 향해 직접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이의 귀신은 난의 방 창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침 이장님의 집 쪽으로 그냥 지나쳐야 했지만 그것은 그의 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머리가 먼저 돌아갔고 사람의 목뼈라면 즉시 부러질 각도로 빠르게 꺾였습니다. 이어서 뼈가 마찰하는 듯한 삐걱삐걱 소리와 함께 어깨가 천천히 돌아갔고 마침내 온몸이 서서히 창문 쪽을 향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리드미컬하게 때렸지만 집으로 다가오는 소리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슥, 슥, 슥. 그것이 젖은 흙바닥 위를 끄는 발소리는 죽어서 물렁해진 살점이 자갈 위를 한 걸음씩 쓸고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제 귀에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아들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또 왔니?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떨려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그것이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이상하게도 발끄는 소리는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집 처마 밑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마치 집 문에서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벽에 기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가 얇은 나무 문에서 들려왔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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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문 두드리는 소리는 가볍지만 묵직했습니다. 마치 시신에 썩어 문드러진 손마디로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박자였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마치 집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고 어머니는 자신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나지막한 기도 소리가 무심코 새어나왔습니다.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자마자 나무 긁는 소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스으. 마치 긴 손톱으로 문을 세게 긁어 문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방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관 뚜껑처럼 문이 저절로 열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손톱 긁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마치 문에 무언가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견디지 못하고 조용히 울며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와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밤 그것이 스스로 지나가길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톱 소리가 잠시 패섰지만 곧 새롭고 더 무겁고 더 빠르고 더 선명한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집 중앙 거실의 마룻바닥을 걷는 소리였습니다. 절뚝, 절뚝, 절뚝. 나는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빗기가 가셨습니다. 그것은 집에 들어왔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문은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아들아. 어머니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강한 원한을 품은 귀신은 인간처럼 들어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들어오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냥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거실 중앙에서 침실 복도를 따라 마치 냄새를 쫓듯 숨소리를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어머니를 데리고 방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불을 끄고 커튼을 쳐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발소리는 집에서 가장 얇은 방 밖의 존재를 막을 수 없는 침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상을 입은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폐가 터지거나 목이 부러진 것처럼 바람이 없는 고요한 숨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마치 한 뼘 앞에서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완전한 단어도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목이 부러진 채 말을 하려는 사람의 소리 같았습니다. 한 단어, 누가, 혹은 누가 그랬나? 라고 묻는 듯 길게 끄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침실문에서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탁, 탁, 탁. 마치 안쪽 사람이 대답하게 하려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긁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울었고 나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붙었습니다. 그것이 돌아갔다고 생각할 만큼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무언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천장 위로 기어오르는 소리였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다리를 쓰지 못하는 시신이 침실 위 나무 대들보를 기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마치 물로 가득 찬 시체가 나무판을 한 지점씩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귀를 막았고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먼지가 가볍게 떨어지는 것이 보였고 그것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천천히 천장 위를 움직여 그들이 있는 방구석 바로 위까지 와서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오늘 밤의 마지막 소리가 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람처럼 가볍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선명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차이의 귀신은 범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착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난과 어머니의 머리에 대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초 후 그것은 천천히 천장에서 멀어졌습니다. 몸을 끄는 소리가 멀어지고 길게 이어지다가 집 뒤쪽으로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오늘 밤은 끝났지만 가장 끔찍한 진실을 남겼습니다. 차이의 귀신은 이제 공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누가 누구의 집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담벼락 하나 때문에 집을 착각했지만 내일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고 있는 사람은 옆집에 있었습니다. 난이 잘 아는 그 집. 다음 날 밤
그것이 분명히 도달할 그 집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 전체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난의 어머니는 밤새 운 탓에 눈이 붓고 붉어져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안 상태는 마치 전쟁을 치른 듯 했고 모두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어젯밤 들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집 뒤로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비에 젖은 흙바닥에 침실벽과 나란히 길게 긁힌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누군가 위에서 기어다닌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도 먼지가 떨어진 자국이 남아 있었고 높은 벽 모서리에는 회색 손자국이 아래로 길게 나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방 안의 사람에게 손을 뻗었지만 방 안의 어둠이 그들을 숨겨주어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팀 아줌마가 집 앞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아들아, 어젯밤 그것이 집 안에 들어왔었니? 나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핌, 아줌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 핌, 이장님 집 쪽으로 가는 걸 봤어. 네 집 옆을 기어오르고 난 후에 말이야. 이 말에 나는 몸이 굳고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집을 떠나 최 이장님의 집으로 갔다면 이제 그것은 자신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알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분미 스님을 찾아 절로 갔지만 오늘은 스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그가 할 말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젯밤 그것은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을 죽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집이 그렇게 붙어 있으니 착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킴 이장님이어야 합니까? 스님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이가 죽던 날 밤 구지장님이 그와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 그 후 이장님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셔츠에 핏자국이 있었지만 닭피라고 했지. 마을 사람들은 그가 두려워 아무 말도 못했소. 나 역시 일이 생길까 두려웠지. 스님의 얼굴과 목소리는 마치 이 일을 너무 오래 간직해온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이는 아직 자신이 죽은 줄 모르고 있단다. 그는 자신을 죽인 사람을 계속 찾아 헤매고 있어. 이런 귀신은 마지막 밤에 가장 강해진다. 오늘 밤이 바로 그것이 찾아내는 밤이 될 것이다. 찾아낸다는 말에 나는 한낮의 더위로 땀이 흐르는데도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찾아낸다면 더 이상 겁주거나 맴돌지 않을 것이다. 바로 눈앞에 서서 기다릴 것이다. 나는 침을 삼키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를 평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나와서 인정해야 한다. 사죄하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입으로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이 마을에는 아무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야기가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담벼락에 도착하기도 전에 소름이 돋아 멈춰서게 만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큰 이장님이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매에는 작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목에는 어젯밤 막 생긴 듯한 깊은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길고 깊은 5손가락 자국으로 거의 일주일 된 시체의 굳은 손가락 자국 같았습니다. 이장님은 난을 보고는 서둘러 옷깃을 당겨 목을 가리고는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젊은이. 어젯밤 어떤 미친 개가 와서 긁고 갔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렸고 무언가 더 큰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방 안의 불상 앞에 작은 재물을 올리며 나지막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꿈을 꿨는데 오늘 밤 조심하라고 하셨어. 범인을 찾지 못하면 그것이 아주 분노할 거라고. 나는 어머니에게 오늘 밤은 단지 귀신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귀신이 지목하게 될 것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거세지고 나뭇잎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폭풍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절의 개들은 아직 어두워지기도 전에 짖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몹시 두려워하는 듯한 낮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장례 연불이 끝나자 바람이 또 섰습니다. 큰일이 나기 전날 밤처럼 부자연스러운 정적이었습니다. 밤 10시 47분 밤에 첫 번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 이장님의 집 근처에서 발을 끄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집을 모두 맴돌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가 옆 담벼락에서 들려왔습니다. 목이 부러진 사람이 소리 없이 내지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집안에 불을 끄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발 끄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마치 두 집의 정중앙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느 집이 자신을 죽인 자의 집인지 선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적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진실이 드러나고 이 모든 일이 끝나도록 그것이 옆집으로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젠 이장님의 집 벽을 긴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찾아냈다는 것을 선언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밤 그것은 자신을 죽인 자의 집 앞에 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 이장님의 집 나무 벽을 긁는 긴 손톱, 소리는 길고 느리고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고통스럽게 죽은 시신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산 자의 죄를 담벼락에 한 줄 한 줄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난과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10년 동안 복수를 기다려온 귀신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것은 결코 찾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톱 소리는 단지 벽을 긁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사람에게 나오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찜 이장님의 집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이장님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는 큰 칼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떨렸으며 한쪽 다리에는 이미 손톱에 긁힌 듯한 깊고 긴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너무 떨려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이 자식아. 난 상관없어. 내가 안 그랬어. 하지만 안 그랬다는 말은 믿기에는 너무나 떨렸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소용돌이치며 날렸고 마치 온 마을이 소리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절 담벼락과 그 형체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며칠 동안 물에 잠긴 듯 창백하고 마른 차이의 귀신이었습니다. 목은 기이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한쪽 다리는 땅에 끌렸으며 칠흑 같은 눈에는 인간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발 끄는 소리가 채잉 이장님의 집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첸 이장님은 몸을 너무 심하게 떨어 손에 든 칼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도망갈 곳 없는 사람처럼 집 문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오지마. 난 널 죽이지 않았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는 말은 아무도 묻지 않은 자백이었고 차이의 귀신이 10년 내내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차이의 귀신은 절 기둥의 불빛 바로 앞에 멈춰서서 사건 이후 가장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에 찢어진 상처, 턱에 말라붙은 피, 충격으로 뒤틀린 이빨과 찢어진 입, 모든 것이 평온한 시신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느낀 시신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백한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구부러진 손가락이 참 이장님의 가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도 착각도 없는 지목이었습니다. 나는 담장 틈으로 몸이 굳은 채 지켜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는 귀신이 해야 할 일만 하고 관련 없는 사람은 해치지 않기를 바라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잭 이장님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통곡했고 더 이상 마을 지도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죽던 날 밤 나랑 너랑 취해서 싸웠어. 네가 넘어졌고 내가 밀었는데 네 머리가 논두렁 돌에 부딪혔어. 그는 눈앞에 서 있는 귀신의 압박감에 모든 것을 털어놓듯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난 무서웠어. 두려워서 널 버려두고 갔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차이의 귀신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울어진 목, 검은 눈으로 자신을 죽게 만든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그 사과를 듣는 듯 몸을 숙였습니다. 주변의 바람이 잠잠해지고 비가 잦아들었으며 절의 개들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심판을 기다리며 멈춘 듯 했습니다. 잭 이장님은 두 손을 모아 빌며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다. 제발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다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이의 귀신은 마치 이해했다는 듯 그 사과가 자신의 마지막 영혼에 닿았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리듯 그림자로 녹아내렸습니다. 그 형체는 한 겹 한 겹 희미해져 검은 그림자로 변하더니 마침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날을 맞이한 듯 해방된 것처럼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키 이장님은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울었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차이의 귀신은 목숨을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산자가 결코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만을 원했던 것입니다.